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예.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 다 듣고 나시면, 이거 다 아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포항공대에서 한 10여 년 그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학기를 마치면 평가를 받는데 학생들 보고 평가를 쓰라고 해요. 그러면 가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교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걸 가르치신다. 음,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학생들은 제가 말하는 게 너무나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학생들이 마마보이거든요. 엄마 말 잘 듣고 세정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학생들은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은 아직 우리나라 사회를 경험을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상식적인 얘기를 할 때 그 상식이 상식으로서 통용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이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는가를 경험을 하고 난 뒤에야 제가 얘기한 그 평범한 얘기가 정말 그 상식이 먹혀들지 않는 현실에 먹혀들지 않는 거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걔들보다는 더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걔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정말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민주가 뭐겠어요? 말 그대로 민초가 주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민초는 절대로 성인 군자가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민주정치는 현명하고 똑똑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서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민초를 위해서 정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한판이 하는 얘기가 학생들도 그렇게 배웠고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쓴 논문을 봤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도덕적이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영어로 적어놨어요. 그러니 그거를 우리나라 뭐 정치학자나 사회학자 아니면 뭐를 해도 똑같이 영어로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뺏겨가지고 대의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회를 보면 국회에 모인 이 민초를 대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권력을 뺏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의 서로 간의 갈등이나 충돌은 정말 제가 보기에 중들 싸우는 거나 교수들 싸우는 거나 목사들 싸우는 거는 끝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더 못한 인간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데가 국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주 정치는 절대로 보통 민초들보다 더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뽑아가지고 권력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정치는 뭐냐? 민초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민주정치의 반대의 말이 뭐냐를 생각하면 민주정치의 개념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정치가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직접 민주정치, 간접 민주정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 그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민주정하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는 절대로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했다라고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직접 민주정치라고 알고 있잖아요. 민주정치의 전형이라고 알고 있는 그 고대 그리스에서 그 관리도 뽑고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일이 다 못하니까 대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았고 의원도 300명이 아니라 500명이 있었어요. 그것을 500인 의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왜 고대 그리스는 간접을 했는데 대리를 시켰잖아요. 왜냐하면 일일이 하기가 귀찮으니까 사람들을 뽑아서 네가 일을 좀 대신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왜 직접 민주정치라고 얘기를 할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대리를 시키되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그러니까 그 대리를 한 자가 잘못할 때까지 절대로 기다리지 않아요. 낌새만 보이면 딱 제거해버리는 권력을 민회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게 제도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350년경 전후에서 살았죠. 그 사람이 아테네 국가제도라는 책을 적었어요. 자기 혼자 다 적은 건 아니고 제자들이 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집이 너무나 많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못 적어요. 제자들이 막 열심히 적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사단이니까 사단.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수를 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아테네 국가제도라는 책에 적혀 있는 거를 오늘 몇 가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간접 민주정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구분해서도 안 된다. 다만 우리는 주인으로서 주인 행세를 해야 되잖아. 주인 행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슴에게 다 맡겨놓고 머슴이 막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이제 검찰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녀석들이 머슴인데 저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주인이 불러가지고 꾸지람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제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법관이 멋대로 재판을 하고 검찰이 정말 눈에 보이게 가짜 증거까지 완전 마피아도 마피아 가짜 증거를 주작해서 유죄를 만들어도 처벌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간접민주 정치, 직접민주 정치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 자체가 아닌 것이죠. 간접민주 정치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보, 민초가 먹자. 어디 갔니? 배고프지? 강의 그냥 이렇게 비디오 꺼버리고 오디오로 들어. 예. 아, 뭐? 그래, 거기서 잘해. 이런 거 여기다 넣으면 어떡해. 뭐? 종이하고 비닐인데 이런 거 여기다 넣으면 어떡해. 제발 벌금 10,000원. 응? 동서 왜 끊어져 버리지? 예, 할까요? 계속 할까요? 네, 진행하세요. 예. 그래서 간접 정치가 절대로 아니다. 그럼 뭐냐? 민주가 아닌 거예요. 민중이 주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민초가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 그럼 뭐냐? 2만 명의 검찰이 지멋대로 하고 국회의원이 지멋대로 하고 이게 이제 소수가 지멋대로 법관 몇천 명 법관이 지멋대로 하고 이것을 과도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군주 정치는 아니고 소수가 모여가지고 지멋대로 하는 거니까 각기 국회 지멋대로 검찰 지멋대로 이렇게 그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묵인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묵인을 했을까? 겁이 나기도 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용감하지 못해서. 거짓말하는 거 보면서 입 다물고 있고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짜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보다 잘나고 도덕적이고 현명한 사람이 대리를 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죠. 민주라는 것은요,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 신화를 보면 알지만 신화는 인간 중에도 그런 망나니가 없어요. 신들은 너무나 방만하다. 바람 피우고 댕기고 제우스를 보세요. 보이는 족족 여자 안 건드리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제우스는 절대로 악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이 주어진 대로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화, 그리스의 신화의 세계는 절대로 안희정이나 박원순이나 이런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은 이상하게 그 아까운 사람이 죽음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의 본능의 세계, 그 자연의 세계, 바로 거기에 침잠해서 사는 그런 신들과 인간이 똑같이 그거는 모자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자연스럽게 살았어요. 인위적인 도덕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준 대로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을 만족시키면서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너무 많이 밥을 먹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많이 색을 밝히면 건강을 해쳐요. 그렇지 않는 정도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욕망을 만족하면서 살면 그게 바로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것이다. 잠을 많이 자는 게 자유로운 것이죠.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일해야 되는 거,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잠은 자고 싶은 대로 자는 게 자유로운 것이죠. 건강에도 좋고. 신들은 자고 싶은 대로 자요. 그래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쫓겨가지고 사는 법이 없어요. 나태하게 삽니다. 나태가 미덕인 것이죠. 그런 자연스러운 인간들, 나태한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민주정치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건데 당연한 것을 우리는 언제나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다 누구를 주느냐? 자기 입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택배 하는 사람은 과로사 막 하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회체제가. 헤로도토스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역사가예요. 최초의 역사의 할아버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기원전 5세기에 살았고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사람입니다. 동방의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왔을 때 헤로도토스가 그 전쟁 이야기를 적었어요. 페르시아 전쟁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로부터 약 100년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세기 중엽 사람이었죠. 그래서 민주정치가 아닌 거는 뭐냐? 그것은 과도정치와 독재정치예요. 그러니 민주정치인데 그게 직접이냐 간접이냐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일일이 다 모여서 못하기 때문에 머슴을 부리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 머슴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딱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처벌을 할 권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간접민주 정치를 탈선하지 않도록 이상한 검사가 생긴다거나 자기가 이 나라의 대장같이 막 큰 소리 치는 이런 검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잘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직자가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검사 법관을 벌하라고 만들었더니 교육감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공수처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 처벌을 하라고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직접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도가 안 돼 있으니까 헌법을 고치고 법률을 고쳐야 되는데 국회의원들도 꼼짝을 안 해요. 왜? 주기 싫어서. 이 민초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자를 우리가 딱 단속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개헌 발안권부터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병신, 권력의 노예, 병신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병신같이 살았다. 확실하게 병신같이 사는 것이죠. 지금도 가만히 있어요. 자, 그래서 민주정치가 아닌 대조적인 개념은 민초가 주인이 아니고 소수가 주인이거나
한 사람이 주인인 사회체제죠. 예, 권력을 누가 행사하는가에 따라서 정치체제는 구분이 되는 것이다. 그게 군주정과 과두정과 민주정이다.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로마까지 철저하게 정치체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민주, 과도, 독재 정치. 예, 독재는 군주 정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정치 체제가 모두 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민주 정치, 나쁜 민주 정치, 좋은 과도 정치, 나쁜 과도 정치, 좋은 군주정, 나쁜 군주정 이렇게 6개의 정치 체제를 구분을 했다는 것은 엔간한 사회 공부만 하면은 아주 잘 알려진 얘기죠. 그래서 민주 정치의 전형인 그리스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직접 민주정과 간접 민주정이 대립한다거나 이런 개념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민회가 모든 걸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따로 없었어요. 민회가 다 결정을 해요. 500인 의회가 있었는데 의회는 절대로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같이 막 예산 결산 짜고 1년 세금 얼마를 받아들이고 이런 거 막 결정하고 아니에요. 500인 의회는 뭘 하냐면 민회에서 결정할 예비 안건을 준비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거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었어요. 이런 거죠. 감독을 해요. 이 사람들이. 500인 의회가, 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이. 지금같이 막 200가지의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직접 일을 하고 다녔어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집집마다 집 문을 여는데 안으로 열도록 해야지. 바깥으로 열리도록 하면은 행인이 다치잖아요. 그런 걸 감독하고 다니는 거예요. 똥을 버리는데 성벽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버리지 않으면 벌을 주었어요.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하고 다녔던 것이죠. 지금같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정은 민초들이 모인 민회에서 하기 때문에 민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민회를 만든다고 해도 법이 나가지고 될 수 있으면 민회 없었으면 해요. 이번에 민회와 관련해서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시범사업을 하다가 없애버렸어요. 떠드니까 이제 조금씩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뭐라고 얘기했나?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요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헤로도토스의 9권의 책이 있는데요. 우리 번역본은 뚜껑한 거 한 권 아니면 2권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안에 1권, 2권 이렇게 9권이 있어요. 그때는 파피루스에다가 갈대 줄기에다가 적었기 때문에 요즘같이 종이에 적는 거랑 책의 부피가 다르겠죠.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양을 적었어요. 3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과도 정부를 지지하는 이게 이제 페르시아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나중에 성공을 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쿠데타를 일으킨 페르시아의 세 사람이 야, 이제 우리 성공을 했으니까
어떻게 정치 체제를 만들까? 민주, 과도, 군주 어느 게 좋을까? 토론을 해요. 이 토론이 2500년 전 것입니다. 과도 정부를 지지하는 메가비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오타네스는 민주정부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타네스라는 사람이. 메가비조스는 과도정부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다레이오스는 나중에 왕이 되는데 왕정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타네스가 민주정이 좋다고 얘기하면서 참주정, 군주정이죠. 군주정은 나쁜 거다. 지멋대로 한다.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그래서 메가비쇼스라는 사람이 과도정부를 지지하면서 우리 같으면 국회 300명이 지멋대로 하는 지금 과도정부죠.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잘못해도 우리가 소환을 해서 벌을 주는 제도가 없어요. 과도정부죠. 민주정부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를,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민초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과도정부죠. 우리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민주정치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메가비조스가 과도정부를 지지하면서 민주정부를 지지하는 오타네스가 참주정에 대해서 말한 거, 참주정이 나쁘다고 얘기한 거는 맞다. 그러나 이 오타네스가 대중에게 권력을 주자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군중보다 민초죠. 군중보다 더 우매하고 어리석다는 말이죠. 폭력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곱비 풀린 민중의 무례함. 그러니까 민중은 곱비가 풀리고 지멋대로 하고 민주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과도정을 메가비조스가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도정해도 별 볼 일이 없구나. 왜냐하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군중이나 과도정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인간이 다 똑같다는 걸. 많이 보이나 적게 보이나. 그래서 차라리 참주, 군주가 하는 것은 무엇을 알고 하지만 민중은 그런 것도 없다. 배우지도 못하고 무엇이 최선인지도 모르면서 범람하는 강처럼 무모하게 치다르면서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겠냐. 그러니까 민주정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정 하지 말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면서 야, 민주정은 좋은 게 아니니까 우리는 절대로 민주정 하지 말고 저 소문에 들어보니까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이 민주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쁜 민주정을 페르시아가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민주정 하도록 하고 우리는 민주정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적으로 하여금 민주정치를 갖도록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잘난 사람, 유능하고 도덕적인 사람, 이 최선자, 가장 선한 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권력을 맡기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 최선의 사람들이
최선의 정책을 구사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메가비조스가 과도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2500년 전에 벌써 오늘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가짜 민주 정치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메가비조스가 말하는 이 최선자라는 것이 바로 가짜라는 얘기죠. 인간은 다 똑같다. 최선자를 없어요. 의로운 자를 구하려고 하니 의로운 자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민주정의 출발은 능력도 마찬가지고 도덕성도 마찬가지고요. 다 사람은 똑같다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스를 뽑아놨더니 그래서 이제 우리도 광복한 지가 벌써 70년이 다 돼가요. 조금 민주정치를 연습을 했죠. 절대로 국회에게 모든 걸 맡겨서는 안 된다. 이 욕심쟁이들. 소수, 권력밖에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인간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메가비조스는 과도 정부를 지지했어요. 이게 헤로도토스의 과도 정부론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소수, 다수가 좋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 어떤 정치 체제이건 간에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정치가 되는 것이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정치가 되는 것이지 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6가지 정치 체제를 구분을 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참주정은 또 어떤 거냐? 근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레이오스가 나오는 거죠. 군주정을 지지하는 다레이오스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나중에 다레이오스, 페르시아 왕이 되는 다레이오스가 군주정의 장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레이오스가 그 동의를 얻어서 자기가 군주가 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왕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과도정의 폐해를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냐면 조금 전에 메가비조스가 과도정은 최선자가 정치를 하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레이오스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바두파들은 서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반목하며 하단 간의 분쟁으로 무질서하다 이런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다레이오스가 소수, 과도정은 나쁜 거다. 그렇죠. 조금 전에 과도정을 지지하는 메가비조스는 최선자가 정치를 그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레이오스는 그런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싸운다고 난리가 난다. 이 지금 국회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질서예요. 국회는 내란 상태예요. 이러한 혼란은 1인이 군주정을 수립함으로써 수습할 수 있다. 또 민주정의 결점에 대해서 민주정은 어떤 결정을 갖고 있냐. 과도정을 지지하는 메가비조스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민중은 어리석고 방자하고 지멋대로 하니까 참주같이 오만하고 이렇게. 또
군주정을 옹호하는 다레우스는 민주정을 욕을 하죠. 민중의 통치는 사악한 기풍을 낳게 되고 나쁜 사람들은 반목하여 분열되기는커녕 과도정은 반목하고 분열하는데 민주정은 반목하고 분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 똘똘 함께 뭉쳐서 음모를 꾸미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민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서 주로 부자들에게 특별세, 노진세 무지하게 때려 매겼어요. 그래서 아테네 민회 부자들은요 민주정치를 정말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돈이 곳간에 쌓일 여가가 없어요. 예를 들어 아테네 민회에서는 야 강남에 누가 10억을 주고 샀는데 30억으로 올랐단다. 소문이 퍼짐과 동시에 민회에서 그 20억에다가 세금을 때려서 특별세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둬요. 무서운 민회죠. 그 민회가 재판도 했어요. 201명, 301명, 501명, 1001명이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모여가지고 재판관이 돼서 재판을 했죠. 인민재판을 했어요. 무서운 시민들이었어요. 우리가 시민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바로 민초들이었고 피플이었죠. 그게 인민이에요. 시민 민주 정치라고 하니까 되게 좀 색다르고 좋은 것 같은데 인민 민주 정치라고 말을 바꾸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빨강색이 떠오르고 민중재판, 인민재판. 고대 아테네에서는 인민재판을 한 거예요. 시민재판, 배심원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데 그건 재판관이 따로 없어요. 무서운 일이죠. 모든 결정권을 국회가 아니라 민회에서 행사했고 재판도 그 시민, 인민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학생들에게 물어요. 야, 너희들 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고대 아테네 민주정을 할래? 이렇게 물어요. 시민이라는 것을 인민으로 이름을 바꾸고 묻습니다. 인민들이 재판하고 인민들이 민회에서 결정해서 특별세를 다 걷어간다. 정말 부자들은 민회가 싫었어요. 어느 정도로 싫었냐면 민주정이 정말 싫었죠. 그래서 차라리 페르시아 왕이 쳐들어와서 페르시아 왕의 지배를 받으면 세금을 그렇게 많이는 안 내거든요. 민회에서 막 때려 매기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에게는 조금만 세금을 내면 돼요. 세금을. 그래서 부자들은 반민주적인 배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차라리 페르시아에게 항복하면 좋겠다. 이거 배반이잖아요. 그래서 민중들이 눈치를 딱 보고 눈빛이 좀 달라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딱 붙들어가지고 증거도 필요 없어요. 너 눈빛이 좀 이상하다. 너 친페르시아지. 너는 추방이야. 그래가지고 예, 미연에 당지를 해버려요. 배반을 하기 전에 죽이는 것은 아니고 정치계에서 10년 동안 사라지도록 해요. 그것이 도편 추방입니다. 도편 추방은 부정부패를 하고 난 다음에 추방하는 게 아니에요. 예방하는 것이죠. 이렇게 민회의 민중이 전권을 휘둘렀어요.
지금같이 부동산 문제가 생길 틈이 없죠. 왜? 누가 돈 생겼다. 그러면 바로 특별세를 매겨요. 가장 매기기 좋은 것이 전비, 전쟁 비용을 거두는 것이었는데요. 그 아테네에서는 민중들로부터 세금을 안 걷어요. 국가에서 세금 거두는 게 없어요. 일이 생기면 직접 돈을 거두죠. 누구한테 거두냐? 부의 정도에 따라서 거두는데 전쟁을 할 때 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부자는 배를 만들어야 돼요.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년을 감독을 하는데 그 배를 젓는 뱃사공 봉급까지 다 줘야 돼요. 그래서 부자들은 살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의 민주정치, 시민 민주정치, 인민 민주정치였어요. 민중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공동체 이익에 반한다. 뭘 하겠어요? 맨날 전쟁하자고 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전쟁 비용은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테네가 점점 더 호전적인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테네의 파멸을 가져오게 돼요. 아테네 해상제국, 델로스 해상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이제 군주정은 물론 이제 지멋대로 하니까 나쁘다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네 가짜 민주정치, 현인 정치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 능력자나 전문가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이 거짓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능력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보좌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은 결정권만 행사해요. 그 결정권을 어떻게 행사하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사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전문가, 능력자, 현인, 도덕 이런 거하고 무관하다.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다 똑같다. 욕심쟁이다. 민중의 판단은 어리석다고 보는 것은 이거는 아니에요. 아테네의 중후 정치는 아테네 민주정이 약 200~300년간 계속이 됐습니다. 우리가 중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약 20년 동안 한 길어야 30년 정도인데요. 5세기 후반이었는데 그 중후 정치는 그냥 중후 정치가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전쟁의 질복,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죽자 사자 30년 동안 싸울 때였어요. 그러니 아테네 민주정 자체가 중후가 아니에요. 전쟁기 동안에 일어났던 그 질곡, 오늘은 이제 이 중후 정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300년 동안의 민주정치 기간 가운데에서 20~30년간의 중후 정치 기간은 무엇을 뜻하나 이게 하나의 강의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민중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민중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사람이 어리석다면 소수도 어리석고 한 사람도 어리석고 다 어리석인 것이죠. 민중이 어리석은데 과두성은 뭐 똑똑하냐? 아니에요. 다 어리석었다. 그 다음에 평등과 평화와 정의의 이념을 민주정이 추구하냐? 아니에요. 이 가짜예요.
민주정은 욕망의 인간들이 그 욕망을 서로 타협하면서 서로의 프라이버시라고 해요. 프라이버시.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욕망을 타협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이지, 평등과 평화와 정의가 그런 이념으로 뭉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쟁을 통해서. 그래서 너와 내가 서로를 견제하고 양해하고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민주정치다. 민주정치는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피를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이 가짜 민주정치,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것은 그 요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은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는 것이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거기 제일 마지막에 부록이라고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 여기죠. 여기 고대 아테네 진짜 민주정치는 어떤 거냐? 금방 얘기했던 뭐 현인이라든가 평등, 자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진짜 민주정치인데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정적 정의, 그 다음에 투키디데스는 헤로도토스가 역사가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약 한 세대 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기록을 했고요. 헤로도토스가 역사의 할아버지라면 투키디데스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는 한 사람은 5세기 전반 기원전 490, 480년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전쟁사를 기록을 했고요. 투키디데스는 그로부터 약 50년 뒤에 430년경에 일어나서 약 30년 동안 계속이 됐던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기록을 했어요. 이 두 역사가는 한 사람은 원조고 할아버지, 한 사람은 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뭐고 아버지는 뭐냐? 아주 독특하게 두 개의 역사 소설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 부록으로 적어놨어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두 역사가와 관련해서 아테네의 민주정치 그리고 전쟁의 얘기, 전쟁이 왜 일어나고 전쟁은 어떻게 방지할 수가 있는가, 전쟁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두 역사가의 공통된 숙제였어요. 그런데 그 두 역사가는 기원전 5세기 전반, 기원전 5세기 후반인데 전쟁의 원인과 치유 방법에 대한 결론이 달랐어요. 그 달랐던 얘기를 우선 끝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여기 진짜 민주정치만 얘기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근대 국가론은 우리가 사상가들, 홉스, 루소, 로크, 몽테스큐 뭐 이런 여러 그 근대 국가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한 사상가들이 있죠. 그런데 루소를 조금 빼고는, 루소는 그랬어요. 잘못하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루소가.
민중들에 의한 혁명 개념을 루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많은 사상가들이 근대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국가의 권력을 얘기하면서 현재 우리가 바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민중이 그 권력자, 공직자를 견제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개념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도 그러고 뭐 그 여러 사상가들이 홉스, 루소, 존 스튜어트 밀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래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바로 진짜 민주정치. 아주 요거죠. 진짜 민주정치 1. 뭐냐? 민주정치는 착하거나 유능한 인간, 좋은 인간, 선한 인간과 무관하게 결점이 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원래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욕망의 인간들이에요. 그 욕망을 타협하는 하나의 체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직접 민주정치란 나라의 규모와 무관하게 지금 나라가 커가지고 직접 민주정치 못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크든지 적든지 무관하게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환제가 필수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더 급한 것이 공직자를 소환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부정을 해서 모은 재산은 상속을 해도 빼앗아 내야 된다. 이렇게 무섭게 끝까지 갈지 않으면 부정부패는 끝나지 않죠. 왜? 공소시효만 들어가면 치거되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빠지고 뭐 자기 좀 희생해도 괜찮다. 무섭게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공직자의 비리는 바퀴벌레 같이 늘어나게 돼요. 바퀴벌레는 다 못 잡아요. 근원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괴로워요. 바퀴벌레는 한 마리씩 잡는 것이 아니에요. 못 잡죠. 그래서 여기에 적혀진 거, 여기 2번, 3번은 제 끝에 부록으로 진짜 민주정치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10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10분에 끝을 맺겠습니다. 그리고는 한 20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고대의 그리스 폴리스의 시민권에 관한 거예요. 시민권은 누가 부여하냐? 고대의 도시국가에서는 정부가 없어요. 민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그러면 시민권은 누가 주겠습니까? 민회에서는 그냥 모여가지고 의회예요, 의회. 뭐 권리를 주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못해요. 자, 시민권은 어떻게 부여가 되냐? 각 집안에서 적자, 너는 우리 집안의 합법적인 자식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집안에서 주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권 주듯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은 각 집안에서 적자로 인정을 받으면 그게 바로 시민권이에요. 시민이 하는 일이 뭐냐? 시민은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에 국가에서 축제를 한다고 돈이 필요하면 시민이 민회를 열어서 야 그러면 이번에 10만 원씩 내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금을 각자 부담을 하는 것이 시민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권리라고 얘기하기보다 의무죠, 의무. 정말 돈을 안 냈으면 좋겠는데 안 내면 재산 몰수예요. 네, 탈세를 하기 때문에. 민회는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20살이 되면 마을에서 집안에서 20살 남자가 20살이 되면은 철수는 20살이 됐는데 우리 집안의 적자입니다 라고 마을 촌장에게 신고를 해요. 그러면 마을에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진짠가 보자 이렇게 검사를 해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마을에서는 그 집안의 적자의 명단을 모아가지고 중앙의 중앙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중앙에서는 명단을 쫙 갖고 있다가 뭘 하겠어? 국가에서 돈을 필요로 하거나 전쟁터에 싸우러 나갈 때는요. 야, 누구 집안에 철수 소환을 해요. 그러면 철수는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야 되겠죠. 전쟁터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무기랑 양식이 필요해요. 갑옷. 나라에는 돈이 없어요. 왜? 국가에는 조직적인 세금 제도가 없어요. 국가에 있는 곳은 시민들밖에 없거든요. 시민들이 각기 갑옷 입고 무기 들고 양식 가지고 갑옷 입고 무기 들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양식을 지가 못 들고 가요. 그러면 양식을 들고 가는 비무장 대원을 2~3명 양식을 들여가지고 데리고 나와요. 한 명의 무장대원에 2~3명 비무장대원 양식 가지고만 그 돈을 집안에서 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민권이라는 것은 각 집안에서 20살이 된 적자를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는 행위는 유사시에 이 아이에게 갑옷 입히고 무기 들리고 양식 붙여서 싸우러 생명을 바치도록 내보내겠습니다라는 보증이에요. 이렇게 보증을 세운 집안은 시민을 가진 집안이 되고요. 시민권자죠. 그 시민권자는 유사시에 생명을 바쳐야 돼요. 재산과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전쟁이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면세 특권을 갖습니다. 시민은 굉장한 특권을 갖는 것이죠. 면세 특권을 가져요. 그래서 적자로 등록이 안 된 사생아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됐어요. 왜? 시민들이 지키는 나라에 안전하게 사니까 평소에 세금을 내는 것이죠. 시민들은 면세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대신에 딱 전쟁이 터졌다. 축제를 한다. 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시민권은 각 집안에서 나오고 돈주머니는 각 집안에서 가지고 있고
결정은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것을 돈도 시민이 되고 결정도 시민이 하고 공직자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이런 것이 진짜 민주정치다. 그래서 그 뒤로 가면은 아테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 국가시도에서 공직자를 얼마나 부지런하게 처벌했나 하는 것을 적어놨어요. 1년 임기인데 임기 시작할 때 자격심사, 임기 끝날 때 수행검사. 그 수행검사에서 예를 들어서 4대강을 해서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 자기 재산에서 다 물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4대강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1년 딱 지나고 임기 마칠 때 수행검사를 해서 민중이 화가 나면 벌금을 때려매기는 거예요. 지재산 다 드러내야 돼. 누가 4대강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1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매달마다 4번의 정기민회 가운데서 첫 번째 민회에서 공직자를 탄핵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탄핵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미운 놈이 있나 없나 보고 있으면 도편 추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권력을 가진 공직자, 권력을 맡기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감시와 처벌했어요.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고 왜 예,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나요?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강소입니다. 예, 예,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예, 이런 강의를 듣고 정말 오랜만에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아테네라든지 이런 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예, 그 이야기가 정말 가슴을 와닿는데요. 공직자, 특히 그 국회의원들은 예, 별도로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뭐 국회의원 후보들 한번 보십시오. 가장 학벌이 높고 또 그것도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이 그렇죠. 예, 현명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그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여론을 어떻게 형성할 건가 그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 뭡니까 지금 예, 헌법 제가 넣은데 우리나라 이 헌법을 만들 때 예, 이 공직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라든지 탄핵 이런 것들이 예. 왜 그렇게 그럼 좀 부실하게 이루어졌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강쌤, 진짜 축하드리고요. 네. 아유, 강쌤, 얼굴이 훨씬 맑으신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인고의 세월을 그렇게 얼굴에 구김살 없이, 진짜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견디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존경하고 축하드리고, 어, 그 국회를 얘기하셨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네. 뭐냐면 권력을 국회에 집중을 시키니까 지구멋대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회의 권한을 각 지방의회로 나누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 지방의회도 시나 군도 지멋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아래로 군으로 이렇게 광역시나 도나 도의원도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방에도 유지들이 지멋대로 하잖아요. 저는 부산에 지금 앉아 있는데 부산시장 오거돈 이게 그
뭐 그전에 서병수 이제 완전히 말아먹는 거지 뭐. 그래서 이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나눠줘도 그게 그거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중앙 집권화된 이런 구조에서 지방의회가 중앙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나물의 그 밥이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하향적으로 뿜뻔뿜뻔 되면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리스에서는 이게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정부가. 하나는 중앙정부, 또 하나는 지방정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도 정부예요. 로컬 가버먼트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지방정부에서는 놀랍게도 예산을 짜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방 분권됐다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경제개발 되는데 경상도에 공장 다 갖다 놨는데 전라도는 지금 공장이 없어가지고 뭐 땅이 경상도로 깔아앉고 전라도는 막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지방 분권하면 전라도는 먹을 게 없다는 것이죠. 걱정할 게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짜고 중앙으로 올라오면 중앙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방에서 올라온 예산을 추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경상도 예산이 많으면 떼다가 전라도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기능이라는 것은 각 지방이 그 수익이 적은 곳에 많은 곳에서 떼주는 거예요. 서울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남에 수입이 많다. 강남 걸 떼가지고 딴 데 다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분권이 아무런 걱정할 게 없다는 건데요. 이거 오늘 그 강쌤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리스의 그 지방의 자치라는 것은요. 중앙에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우익정부가 지면서 약간 달라진 데가 있긴 있는데 그 지방이 갖고 있는 그 자기의 그 주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마다 정책이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도 교육 정책도 다르고 교육비를 얼마나 지출할 건가도 다르고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거기는 그리스에서는 대학까지 학비가 없어요. 그리고 교재도 전부 무료로 줘요. 우리 막 이따 먹고 5만 원짜리 전부 다 무료로 준다고요. 그 대신에 대학 들어가는 게 고시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진분수에 중요한 건 고등학교까지 다 가르쳐줘요. 고등학교 교육이 너무나 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교육 정책 다 다르고 그 학생들 사이에 농담이 야 식당도 공짜로 운영을 해요. 교육에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학생들 그 농담이 야 경상북도가 식당 음식이 제일 맛있단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지방이 주도권을 로컬 가버먼트죠. 중앙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뭐 누가 나와가지고 내각 책임자 하자고 그러는데요. 그게 제가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 국회가 갖고 있는 기능 자체가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권력을 지멋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리스에서는 지방의회에서 모든 걸 다 해요. 예산까지 다 짜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렇게 기능이 많지 않죠. 내각을 하든 뭐 대통령
대통령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분권이 된 사회에서 그거하고 지금 우리 그 국회에 모든 게 집중이 돼 있고 200몇 가지 특권을 갖고 있는 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여기다가 내각 책임제를 또 하자고. 그래서 속을 휘떡 뒤집어 놓는데 이렇게 지방이 그 주도권을 갖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의 독립 과정인데요. 근대에 들어와서 1821년에 시작이 된 그리스의 독립이 약 100여 년이 걸렸어요. 1923년까지 터키를 그리스 땅에서 몰아내는데 땅을 조금씩 찾았어요. 그래서 각 지방마다 독립기념일이 다르고 그 땅은 누가 찾았냐. 우리같이 미국 소련이 들어온 게 아니라요. 그리스 사람들이, 각 지방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몰아냈던 거예요. 거기에 물론 돈을 댔던 것은 러시아나 프랑스에 나가 있던 그리스의 동족들, 돈을 벌어서 장사를 하던 부르주아들이 돈을 댔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게릴라 전통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정부가 아니라 정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생겼다. 그러면 그들은 확 뭉쳐가지고 바로 게릴라 전선으로 투입이 돼요. 왜냐하면 100년의 그 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를 그냥 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몸으로 때워서 피를 흘려서 터키로부터의 독립을 그들 자신의 힘으로 얻었거든요. 그 지방을 누가 손을 대겠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국가가 있는데 애국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민족 시인이 있었어요. 바로 그리스가 1821년에 100여 년의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솔로모스가 그 독립운동의 시작을 기려가지고 100년이 걸릴지 몰랐죠. 줄기차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터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동네 성 사람들을 전부 다 몰살한 것도 있고요. 그때의 그리스에 와서 거기서 병이 들어가지고 그 성 안에서 죽었던 사람이 유명한 그리스를 사랑했던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었어요. 메설롱기 전투라고 전멸했죠. 그리고 키오스 섬의 학살이라고 터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걸 나중에 스페인의 화가가 키오스 학살을 그렸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100년 동안은. 이런 그리스의 전통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요, 못 밟아요. 아무도 못 밟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에 이탈리아와 독일 히틀러가 들어갔을 때에 그리스에 발목이 묶여서 시기를 놓쳐서요. 겨울이 와가지고 소련으로 진군을 하지 못해서 마침내 히틀러가 패배를 했다. 2차 대전의 숨은 공로자는 그리스인이다라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히틀러보다도 이탈리아가 먼저 들어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라고 했죠. 그때 그리스 사람들은 정부는 망명하고 없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주로 좌익들이 지켰어요. 우익들은 이집트로 영국으로 도망을 갔고요. 좌익들이 지켰는데 그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no라고 얘기해요. 그리스 말로 no를 오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 데이라고 해요. 오히의 날, 아니오의 날. 그래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독일 군대가 물러가고 난 뒤에 거기에 소수의 이탈리아와 독일 군대에 부역한 협조한 사람들이 있었죠. 다 죽여버렸어요.
미래를 경계해서. 드골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드골이 그랬죠. 앞으로 우리는 외적의 침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외적에게 협조하는 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 죽였죠. 그리스도 다 죽였어요. 연민을 안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미래를 경계해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외적이 쳐들어와도 그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족을 배신하는 자는 나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의 민주정과 투쟁의 전통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년 전에 솔로모스, 영어로 연어예요. 고기, 연어. 우리 같은 고등어 같은 건데 왜 분홍색 나는 연어를 그리스 말로 솔로모스라고 한대요. 이 솔로모스가 민족 신인데 이 시인이 그 독립을 기려가지고 158개 그 연이 4개 정도의 문장으로 돼 있죠. 158개 연으로 그 시를 지었는데 그중에 1연과 2연이 애국가가 돼 있어요. 그 시의 제목이 자유를 위한 찬가입니다. 그 자유를 위한 찬가, 누구도 그리스인을 노예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직자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자유를 위한 찬가는 바로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인들의 피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 뼈, 살과 뼈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국가에 그리스인의 살과 뼈, 그거를 국민학교 때부터 애국가를 배우죠. 그러니까 피와 죽음, 이것이 애국가의 주제가 되어 있어요. 분권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헌법인데요. 제 강쌤 정말 반가운데요. 이 헌법에 첫째 개헌 발언권부터 시작해서 박정희가 뺏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강쌤 저랑 같이 개헌 운동을 좀 합시다.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제가 책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이제 요즘 코로나 때는 만나지를 못해서 제가 우선 아무래도 총무님께서 여러분들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책을 몇 권을 보내드릴게요. 기회가 닿는 대로 나눠주세요. 강성호 선생님께도 필히 드리고 오늘 강의 들으신 분 다 드리고 그래서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몇 번쯤 보내드리면 우리 이 회원들이 다 받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책을 보내드려도 보실 것 같아요. 이제 보내드려도 안 보거든요. 지금 저희 헌법 공부방에는 35분의 회원이 계시고요. 네. 헌법 공부방의 회원분뿐만 아니라 가끔 또 이제 회원님들께서 가끔 또 강의가 궁금하셔서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서 네. 그 책을 원하시는 분을 한번 그 저희 단체 톡방에다가 한번 올리는 건 어떨까요? 책을 원하시는 분을 좀 제가 성함 넉넉하게 제가 해서 보내드릴게요.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그거는 강정미 이사님하고 제가 의논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께도 드리고 그래서 네, 우선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좀 넉넉하게 제가 몇 권쯤 보내드리면 나누다가 또 모자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우선 몇 권쯤 보내드릴까요? 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래도 최소가 한 50건은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50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50권 보내드리고 50권 보내드리고 혹시 일단은 모자라면 그렇게, 더 말씀하세요. 예, 네, 예. 강정미 의원님께도 제가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소나 보내주세요. 예. 네, 네. 그러면 오늘 다음 선생님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예, 이제 잘 때가 됐나 보다. 예, 강세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와 너무나 비교되네요. 네, 네. 앞으로 잘 사겨요. 예. 어, 예, 오늘 강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남구 사법독립군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출연. 소리 안 듣긴다. 네, 네. 저희 일반 시민이 그 정치에 참여한다는 거가, 저는 이제 솔직히 그 정치를 잘 몰라서 그 선거 때만 조금 관심이 있고, 또 전에는 벽보에 그런 거 잘 안 봤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조금 이제 이런 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조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도 없고, 이제 어디 투표하러 가려면 남편한테 아빠 누구 찍어야 돼? 뭐 이렇게 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네. 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조금 더 정말 저희 그 정치에 참여를 하려면 무엇부터 돼야 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교수님? 예. 오늘 PPT 자료는 모두 다 나눠 드리세요. 아, 예. 네네. 네, 예. 톡방에 올려놓으실 건가요? 톡방에 공유 가능하실까요? 어? 톡방에 저희 그 톡방에 네, 제가 한번 톡방이 근데 톡방을 찾으니까 안 나오더라고. 톡방 제목이 네, 뭐예요? 헌법 공부방이 따로 있는데요. 강정민 이사님한테 그거를 오늘 자료를 주시면 지금 이사님이 그 올려주실 것 강샘 같아요. 소리는 똑똑하게 듣기는데 지금 네. 소리가 잘 안 듣기거든요. 톡방 제목을 좀 적어주세요. 제가 찾다 못 찾아가지고 아, 헌법 공부방이라고 있어요. 헌법 공부방, 헌법 뭐라고? 공부방.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네, 내가 우리 헌법 읽기를 치니까 나오나 그게. 네. 저희, 아, 예, 헌법 헌법 공부방. 공부방이라고 알겠습니다. 거기다 되어 올려놓을게요. 있는 톡방이 따로 있어요. 예, 예, 예. 네.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를 멍석을 깔아주셔서. 강쌤 자주 봬요. 예. 딴 분도.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앞으로 개헌운동 같이 좀 합시다. 헌법 뭐 정말 예, 잘 다시 읽어봐야 되겠네 정말. 예. 음. 아, 그러면은 오늘은 또, 교수님이 또 책도 나눠주신다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오늘 자료 자세히 그 PPT 자료 안 보이셔서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 톡방에도 자료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예, 오늘, 수요일 강의, 좀 새롭고 또,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민주주의의 그 변화라는 것도 조금은 알게 되고 또 궁금증도 또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더 새로운 거 많이 다음 기회가 되면 더 알려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헌법 공부방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쳐도 될까요, 교수님? 예, 예.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주무세요. 네, 네, 안녕히 강성 선생님, 주무십시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 정말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같이 하시는 것 모두 다시 동참하고 같이 으쌰으쌰 아자아자 화이팅이라는 말 안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 이 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네, 하면서 오늘 네 마치겠습니다. 아자아자 모두 함께 아자아자 예, 자자자 화이팅. 네, 예, 고맙습니다. 강선생님, 잘 주무세요. 네, 강남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남구 선생님도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자주 예. 오세요. 매주 새로운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자주자주 뵙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편안한 한밤 되세요. 교수님 너무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